안녕하십니까. 예, 그, 첫 시간이라서 7, 8월 강의라든지 또는 90, 11월 강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7, 8월 문제풀이 1주차 강의 문제풀이 좀 들어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진행했던 것을 토대로 조금 7, 8월 문제풀이 방법을 좀 설명하면 1주차, 3주차 홀수주의 어떤 강의 진행과 그 다음에 짝수주의 어떤 강의 진행에 문제를 좀 약간 다르게 좀 설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강의가 이제 문학 중심으로 좀 되어 있지만 문학을 하면서 예전에 언어 사용 영역이라든지 문법 영역에 모의 문제를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강의를 했던 저희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문학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짝수주의 경우에는 전공 A처럼 기입 서술에 언어 사용 영역과 문법 영역을 같이 집어넣어서 좀 약간 진행을 하고 90분의 시간을 좀 맞추다 보니까 홀수의 어떤 문학 문제풀이 강의의 경우의 문제는 기평, 서수형, 그 다음에 이제 논수형을 좀 추가하면 90분이 어느 정도 예전에 보면 좀 약간 시간 안배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오늘 거하고도 좀 연결되지만 작년에 1주차의 문학 문제풀이 모의 강의의 경우에 기평 한 4개 정도, 기평 4개라는 것은 문학 자체가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한 4개 정도를 좀 냈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형도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4개 정도 냈고, 그 다음에 논술형이 뭐 작년에는 문학에 나오지 않고 언어 사용 영역에 나오긴 했지만 적어도 2003년,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계속 어떤 10점짜리 논술형 문제가 문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학에 조금 올해에 초점을 두면서 계속 어떤 논술은 진행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년과 마찬가지로 논술형 한 문항 10점짜리를 좀 만들었고 이 경우는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거의 통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서사양식을 결합하든지 아니면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결합하면서 논술 문제가 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을 좀 감안하면서 이 모의 문제를 9, 10월 달까지 4개월은 이 형태로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7, 8월과 9, 10월은 마찬가지 어떤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짝수의 경우에는 언어 사용 영역과 문법 문학 영역을 통합해서 집어넣기 때문에 기평 문제가 아마 8문제가 될 것입니다. 8문제에서 기술과 마찬가지로 언어 사용 영역도 있고 문법 영역도 있고 문학 영역도 포함되는 식으로 해서 기평 8문항 칠 8이 끝났고 그 다음에 서술형 8문항 서술 8문항도 언어 사용과 문법 문학을 기술처럼 이렇게 안배를 해서 좀 약간 모의 문제를 좀 안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홀수는 문학 중심인데 기입 서술 논술 그 다음에 짝수는 전공 A 유형처럼 언어 사용, 문법, 문학이 8문항씩 이렇게 좀 약간 90분 동안 풀 수 있게 문제를 좀 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의 경우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4주 정도를 진행했을 때는 기출처럼 전공 A, 전공 B 형태로 해서 똑같이 모의 시험을 좀 약간 진행하는 식으로 할 것입니다. 오늘 문제 풀이 좀 들어가죠.
시험은 뭐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오늘 문제는 첫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문학에서는 이제 문학의 기능 이런 기출 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어떤 작품이 독자에게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이 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 패턴으로 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문학의 기능을 물었을 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와 있듯이 교훈적 기능하고 쾌락적 기능으로 이렇게 묻는 문제가 좀 나오게 됐었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기능을 인식적, 미적, 윤리적 기능으로 구분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또 인식적, 미적, 윤리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좀 섞여서 나왔는데 2015년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기능이 다시 인식적, 미적, 윤리적 기능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어떤 기능을 취재자가 물었을 때, 문학교육자에서 물었을 때는 인식적, 미적, 윤리적 기능으로 어떤 작품의 문학적 기능을 물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교육과정이 이렇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겠지만 아마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가 알겠지만 마지막에 논술 문제에 인식적과 윤리적 기능을 한번 좀 깔았고 그 다음에 문학 문제, 서술형 어떤 문제 중에도 윤리적 기능을 한번 좀 같이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학의 기능을 내겠다라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정도 좀 냈고 아마 9, 10월 달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11월 달에도 적당한 시기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면 한 3번 정도 작품이 다른 것들을 가지고 문학의 기능을 적용하면서 우리가 답안을 만들다 보면 유사한 문제가 다른 작품에 적용하면서 나왔을 때 충분히 우리가 대비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쨌든 문학 교육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개연성이 높은 것이 어떤 텍스트가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어떤 문학의 기능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모의 문제는 거기에 조금 약간 주안점을 좀 두고 모의 문제를 좀 안배를 했습니다. 기평 1번 고전 시간은 기출에 여러 차례 좀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도 좀 나오는데 고전 서사 작품은 인물의 심리 묘사가 근현대 소설처럼 작가가 세련되게 묘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대신에 삽입 시가를 서사 작품 속에 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 작품 속에 소설 작품 속에 시가가 삽입됐을 때 삽입 시가가 어떤 문학적 기능을 하는가 최근에 구운몽의 삽입 시가를 가지고선 그 문학적 기능을 묻는 그런 문제가 좀 출제되게 됐었는데 2015년 교육과정 문학교과서 개정된 문학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유념하면서 모의 문제를 만들었던 것이고 어떤 점에서 기출도 이제 그런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지문을 읽으면서 전후 문맥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은 독해 능력으로 좀 약간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을까지 갖고 들어가지는 않았고 기평에서 한번 의미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문제 좀 집어넣습니다. 지금 운영전을 깔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만들면서 보기의 자료가 기평의 어떤 문제의 어떤 토대가 되면서 그 자료 내용이 어떤 점에서 이 작품이 혹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그 작품의 중요한 문학적 특징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기억했다가 이 작품의 문학적 특징, 내용상, 형식상 어떤 표현상의 특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1, 2, 3, 4월 달에 어떤 이론 강의하고 좀 다르게 또 5, 6월 달에 기출문제 풀이하고 좀 다르게 7,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이 강의는 뭔가를 새롭게 배운다기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지식이나 또는 어떤 국어 교육의 어떤 지식들을 한번 좀 적용해보고 내 지식의 어떤 지식이 어느 정도 좀 정교하게 내면화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좀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어떤 보완한다라고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동안에 강의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작품들이 모의 문제로 텍스트로 선정됐을 때는 조금 문제풀이 자료에 보조자료를 좀 약간 많이 안배를 해서 조금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어떤 그 다뤘던 작품들의 경우에는 조금 어떤 그 표현했던 그 정확도라든지 타당성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추면서 좀 빨리빨리 약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1번에서 4번까지 어떤 기평의 경우에는 답이 딱딱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뭐 다르게 설명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문 속에서 조건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냈는가 못 찾아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제시한 답안이 본인이 생각했던 답안과 비교했을 때 타당하지 않은가, 타당하지 않았을 때는 가령 뭐 직강의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만약에 내가 좀 잘못 판단했다면 다음 시간에 그 풀이하면서 내 답안을 정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답안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만든 답안이 내 답안보다 더 정확한 답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그런 맥락에서 한번 좀 내가 제시한 답안과 여러분이 생각한 답안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이 조건 속에서는 답안으로서 더 타당성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타당하지 않았다 하면 내가 어떤 것을 놓쳤는가 해서 독해력이라든지 그런 맥락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하는데 이런 모의 문제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평은 특히 최근의 문제가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어휘를 사용해서 기억 니은에 적절한 어떤 내용을 쓰는 것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년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를 많이 만들지 않는데 최근에 어떤 출제 경향이 그런 쪽으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과 조금 연관지어서 지문의 어떤 어휘를 쓰는 그런 문제를 좀 약간 안배할 생각입니다. 1번 문제는 결국은 삽입시가를 놓고서 독해하는 문제인데, 지금 보면은 가에 삽입시가가 있는데 기러기 남쪽 향해 가니 궁안의 가을빛이 깊구나, 연꽃은 구슬되어 꺾이고 서리가 무거우니 국화는 금빛으로 들이우네, 비단자리는 홍안의 미녀 옷 같은 거문구조 배운 같은 음일세 유아주 한 말로 먼저 취하니 몸과 누기 어려워라. 그래서 아마 자신의 어떤 속에 있는 어떤 마음 같은 것을 시를 통해서 좀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에 대한, 이성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그런 어떤 마음의 심정을 조금 약간 암시하는 것으로 가 작품의 기능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의 경우도 약간 좀 비슷합니다. 배옷에 가죽띠를 맨 선비는 신선 같은데 매양 바라보건만 어여 인연이 없는 거, 상대에 대한 어떤 그림 같은 것을 속내를 좀 약간 드러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김진사하고 운영 사이에 이런 어떤 시를 통해서 상대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좀 암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가나의 경우에. 반면에 자신의 심정을 나타내는데 이성에 대한, 상대에 대한 그리움의 어떤 연정은 좀 아니고, 다의 경우에는 김세행과 운영이 결국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결말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영이라는 선비에게 자신들의 과거사를 김세행과 운영이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나온 어떤 삽입시가인데, 꽃 떨어진 궁중의 연작, 제비와 참새들이 날고 봄빛은 예전과 같지만 주인은 간 곳이고, 뭔가 옛 것이 사라져버렸다는 안타까움, 상실감입니다. 중천의 소순달은 차기만 한데 아직 푸른 이슬은 우위를 적시지 않았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인은 간 곳 없구나. 이 부분에서 뭔가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상실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의 연정은 좀 아니죠. 그러니까 인물의 속 마음을 나타낸 것은 분명한데 그 속마음이 대상에 대한 어떤 연정, 그리움은 아니고 이것은 상실감, 상실의 안타까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운영이 받아서 읊었다 라의 경우 고궁의 고운 꽃은 봄빛을 새로 띠고 천년만년 우리 사랑 꿈마다 찾아오네. 오늘 저녁 얘와 놀며 옛자치 찾아보니
막을 수 없는 슬픈 눈물은 슬픈 눈물이 나와 있죠. 이것도 뭔가 안타까움, 상실했던 심정이지 그림은 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놀던 곳인데 이것을 다시 누릴 수 없는 상실했던 절망감이 바로 슬픈 눈물하고 연결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말 부분입니다. 보기 내용은 삽입 시가의 어떤 기능을 좀 깔아놨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 어떤 기능을 서사 작품 속에 삽입 시가가 기능을 하는 거면 구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대로 적용하면서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가 답안을 재구성을 해주는 것인데 어떠한 등장인물의 정서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삽입 시가가. 그 다음에 삽시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후에 전개된 사건을 암시하는, 그래서 인물의 심리 묘사, 묘사의 소설어는 하지만 삽입시가를 통해서 인물의 어떠한 심리를 갖다가 내면의 정서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위기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두 남녀가 만나지 어떤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가 됐든지 그런 분위기를 암시하기도 하고 이후 전개될 사건에 대한 암시, 사건의 예고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그걸 보면서 좀 판단하죠. 이 중에 어떤 것이 구운몽에도 그대로 적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물의 심리 정서를 좀 나타내는데 두 번째 문단, 김신사 운영이 지은 시는 서로 연모하는 인물의 심리나 정서한테 기하거나 기억의 경우처럼 인물의 심리나 정서를 나타내지만 그림의 정서보다는 무엇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사건의 내용이나 의미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좀 약간 까다롭게 된 것 같아요. 전체를 좀 분석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인물의 심리 묘사를 깔고 있는데 가나 다라가 어떤 내용인가를 파악했어야 됐고 인물의 심리를 생성하게 기여하는 것은 가하고 나입니다. 그것과 달리 기억의 경우처럼 그런 인물의 심리 정서인데 그림의 정서보다는 무엇을 나타내는 상실감이라든지 안타까움 이런 정도가 니은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다하고 라입니다. 그래서 네 개를 비교하면서 앞에 두 개는 그리움 또는 그 사건의 내용이나 의미, 나의 경우는 그 내용과 조금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꾸 그 김신사가 찾아오면서 운영이 은연중에 그 김신사에게 이제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이런 어떤 사건 같은 것들이 좀 약간 연관성이 좀 있기도 하죠. 그런 정도에서 1번 문제는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네 개가 인물의 심리하고 좀 약간 관계된 것이고 상대에 대한 어떤 그 연모의 정, 그리움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심리 묘사일 수도 있고 반면에 다라는 상실감이나 안타까움 같은 것을 좀 약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적절한 것은 다와 라 삽입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인물의 심리는 상실감이나 혹은 안타까움. 그 다음에 운영전은 뭐 예전에 2008년 이전 서술형 문제에 운영전이 나왔고 운영전은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는 염정소설에 해당되지만 춘향전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춘향전보다 문학성이 더 빼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고전소설들이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면서 행복한 결말 구조를 보이지만 고전소설에서 드물게 운영전은 비극적 결말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갖고 들어가면서 문제가 좀 변형된 것인데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비극적 결말 구조라는 것은 자아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근대 소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문학적 특징을 운영전은 갖고 있다는 것인데, 사회제도, 그러니까 세계가 소설이 자아와 세계의 대결 구조, 고전 소설은 뭐 세계와 자아의 대결에서 자아의 욕망이 성취된 행복한 결말을 보여준다면, 근대 소설은 대체 자아와 세계의 대결에서 자아의 패배로 끝납니다. 그래서 운영전에서 세계는 사회 제도가 될 수 있겠죠. 궁녀의 혼인을 금하는 사회 제도에 맞서서 운영이라는 자아는 김신사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것이 상전인 안평대군에게 발각되자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서 부당한 사회제도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는 작가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행복한 결말 구조를 보이는 추장전보다는 운영전의 작가의식을 높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꿈과 현실 경계가 애매한 액자식 구성으로 좀 되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제목이 수성궁 몽유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영이라는 선비가 술에 취해서 수성궁에서 잠이 살포 들었다가 꿈인지 생신지 애매한 상태에서 이미 어떤 천상계를 복귀한 김신사와 운영을 만나서 그들의 과거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듣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는 액자식 구성입니다. 그리고 꿈과 현실의 경계가 좀 애매하고 현실 사회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작가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건 몽유록계 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성궁 몽유록이죠. 넷째 줄에 액자식 구성입니다. 구성 방식은 액자식 구성. 그래서 핵심이 다시 보면 이건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염정 소설이고, 꿈을 매개로 하고 있는데 인생무상이라는 주제가 아니고 잘못된 사회 제도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몽유록계, 몽유소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자식 구성의 액자소설을 볼 수 있죠. 주제, 신분의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어떤 비극적인 사랑. 궁녀의 신분임에도 이성과 사랑하고 그 이유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내용이죠. 특징 액자식 구성이고 시를 삽입해 인물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대부분의 고전 소설들이 이런 어떤 문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인물의 어떤 심리를 묘사했는지,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암시한 것인지, 이후 전개된 사건을 예고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좀 파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고전 소설은 고전 소설의 주제는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자가 복을 받고 나쁜 자가 벌을 받는다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주제를 좀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더 문학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죽음의 의미는 아까 이미 설명한 부당한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적 작가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길게 써놨지만 운영의 죽음은 유교사의 부조리와 어떤 억압적인 현실에 대해서 인간성의 해봉이라는 의미를, 이 긴 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어. 부당한 사회제도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아와 세계의 대결, 부당한 사회제도, 조금 수직 붙이면은 궁녀에게 어떤 혼인을 금했던 잘못된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 그런 정도가 요 문맥이 될 것입니다. 학습활동 1번 잠깐 보면 동백꽃이라는 근대소설 운영전, 추장전을 깔아놓은 다음에 결말 처리 방식을 한번 비교해보자. 동백꽃은 나와 점순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동백꽃 속으로 사라져버리죠. 행복한 결말로 볼 수 있고, 운영전은 비극적 결말입니다. 결국 어떤 두 인물의 어떤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극적 결말로 볼 수 있고, 추장전도 행복한 결말로 볼 수 있죠. 어쨌든
근대 소설은 자와 세계의 대결에서 자의 패배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전은 근대 소설의 서사 구조에 조금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미적 범주. 미적 범주도 가끔 나와서 사람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미적 범주는 어떤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미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미의식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작품에서 느끼는 우리가 미의식을, 다양한 미의식을 조동희 선생이 4가지 범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적 범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적 범주는 용어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숭고미, 비장미, 우아미, 골개미. 그래서 뭐 비극미라든지 희극미라든지 다양한 미의식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고 비장, 숭고, 우아, 골개 이 4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잠깐 설명을 보면 다음에 다시 한번 조동현 선생이 어떻게 미적 범주를 나누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선 나중에 한번 좀 다룰 기회가 좀 있겠지만 자료 가지고선 요 자료 가지고 보면 자연을 바라보는 나가 자연과 조화라는 가치의 순응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우아미가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의 질서나 이치를 존중하지 않고 추락시키게 되는 골개미, 자연을 인식하는 나가 자연의 조화를 현실에서 추구하고 실현의 태도를 보일 때는 숭고미, 실현 의지가 현실의 여건 때문에 좌절될 때에는 비장미가 나타난다. 그래서 한번 좀 참고하십시오. 이대로 뭐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숭고, 비장, 우아, 골개가 자아와 세계 관계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그 미의식이 나타나는지 한번 좀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운영전은 비장미가 나타나는데 사회 제도의 모순, 사회적 제약 때문에 두 남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죽음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비장미를 자아내고 있다. 비장미 범주에 해당된다. 뭐 이런 정도의 문맥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독은 고전 시가 고려 소교에서 다루어지긴 했지만 주체 범위 속에 여전히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짜임을 보면 13년으로 되어 있는데 동독은 1년, 서사인 1년과 그 다음에 달그리 형식의 2년부터 13년까지 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 본사의 짜임이죠. 1년은 덕은 앞으로 받으시고 복은 뒤로 받으시고 덕이여 복이여 바치러 오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송도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를 듣는 청자, 궁중에서 이 노래가 불려졌기 때문에 이 노래의 청자는 왕이나 왕족이 되는 겁니다. 이 노래를 듣는 그 청자인 왕이나 왕족에게 복을 비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에서 송도의 내용으로 볼 수 있죠. 뭐 송축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송축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비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송도 정도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세시풍속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수공방하는 여인의 슬픈 심정들을 주로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님을 칭송하는, 송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 게 지금 보면은 이월령 같은 경우에도 신세한탄보다는 님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이월보름 노피켠 등불 같구나. 만인 비출 용모이시도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워하는 님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님은 여러 사람이 부러워할 그런 용모를 지녔다라는 칭송의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고 3월령도 마찬가지죠. 3월 되며 핀 늦은 봄 진달래 꽃이요. 남이 부러워할
용모를 우리님은 지녀나셨다. 님의 용모를 지금 등불이나 진달래꽃에 빗대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령을 보게 되면 5월 5일 단오저 수인날 아침 약은 천년 증문에 장존하실 약이라 바칩니다. 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면서 뭔가 약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송도, 송축의 그런 칭송과 송축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버려진 신세 또는 독서 공부하는 외로움 이런 것들을 쭉 깔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사 본사의 짜임이지 결사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짜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진방화 타령도 그 연구분이 좀 되어 있고 후렴구가 좀 있죠. 그런 점에서 형태상으로 민요인 자진방화 타령과 고려 속인 동동은 유사점을 좀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그 고려 속의 형성 배경을 추론한다면 고려 민중이 불렀던 민요가 어떤 계기에 궁중음악으로 이입돼서 소각의 가사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토대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노랫말과 후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로 넘어가면 동동, 가는 현존하는 국문학 작품 중 가장 오래된 달거리 형식의 노래, 무슨 성격을 지닌 서사 부분과 연가의 성격을 지닌 본사, 서사 본사 있잖아요. 그래서 송축도는 송도가 조금 더 정확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송도의 성격을 지닌 서사 부분, 남녀간의 사랑 노래의 성격을 지닌 2년부터 23년 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어떤 본사는 세시 풍속을 좀 깔고 있으면서 님에 대한 송축이나 찬양, 그래서 5월령은 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송축의 내용이라면 정어 2월령과 3월령의 경우에 4월령입니까? 그는 님을 칭송하는 내용이죠.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가시가와 나시가는 어떤 형식과 후렴구 사용 등 형태적인 면에서 서로 유사하다. 연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연, 분연체, 분연 정도가 기억이 니은에 들어갈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적 유사성은 동동이 고려시대 궁중음악인 소각의 노랫말이지만 민요가 궁중으로 흘러들어가 궁중음악의 노랫말이 된 것과 관계가 깊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은 송도, 그 다음에 니은은 분연, 분장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한림별곡은 연보다는 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1장, 2장, 1장부터 8장까지 되기 때문에 장이 구분돼. 연이 사실은 구분된 거죠. 근데 거기서는 장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분장체가 되죠. 근데 지금 동동의 경우는 뭐 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연 형식, 분연체라는 말을 씁니다. 둘 합치면은 고려 속에는 연장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연구분이 되었다, 분연 형식이다. 또는 장구분이 되었다, 분장. 두 개를 합치면은 고려 소교의 어떤 형식은 연장 형식이다, 연장체. 연과 장을 구분하는 그런 형식이 됐다. 연장체란 말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동동에 대한 해설은 보기 자료로서 활용을 한 겁니다. 조금 답을 만들면서 조금 꼼꼼하게 보면서 서사 본사, 본사의 내용은 어떻고 서사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조금 우리가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 핵심적인 뭐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진방화 타령도 그냥 민요고 해서
연구분되어 있고 후렴정도 있어가지고 그런 형식이 노래 형식으로는 서루창의 가창 방식이 되겠죠. 노래 형식을 묻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형태상으로 후렴이 있고 연구분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동동 이 부분에서 따온 겁니다. 이 노래는 분연체 형식과 후렴 사용 형태면에서 고래속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 용어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규 시인의 상행은 학평 뭐 이쪽에 좀 약간 다뤄진 작품인데, 좀 우리 어떤 그 잘못된 근대화를 비판하는 작가 의식을 좀 담고 있고, 김광규 시인의 힘의 옛사랑의 그림자와 마찬가지로 김광규 시인의 시는 일상에 안주한 소시민적인 시척화자를 설정하고 일상에 안주한 그런 어떤 우리들의 소시민적인 삶을 반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상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대충 내용은 서울로 올라오는 상행열차를 타고 기찻간에 좀 그 여행을 즐기는 좀 여유 있는 중산층이라든지 소시민들을 가상의 청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행을 보면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너와 낯선 얼굴이 좀 약간 구분이 됩니다. 너는 일상에 안주한 그런 소시민이고 자아이고 일상의 현실적 자아로 볼 수 있고 낯선 얼굴,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좀 달라진 자아, 이게 이제 반성적 자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 속에서 화자가 말하는 그 너는 가상의 청자는 일상에 안주한 소시민입니다. 그 소시민은 뭐 소득 증가에 따라서 여행을 즐긴다라든지 맥주 콜라 마시면서 또는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라든지 증권 시세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주로 갖고 있고 그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어의 기법을 좀 구사하고 있는데 가령 조금 화면 보면서 좀 읽겠습니다. 낯선 얼굴이 있고 낯익은 얼굴들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와 낯익은 얼굴들, 낯익은 얼굴들은 그냥 일상의 편안함에 안주한 소시민들입니다. 낯선 얼굴은 낯익은 얼굴과는 반대쪽에 있는 또 다른 자아로 볼 수 있죠. 일상에 안주한 그런 자아를 반성하는 자아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낯익은 얼굴들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티브한테 이거는 근대화로 이룩한 물질적인 풍요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초가집들이 없어지고 원색의 지붕이 있고 TV 안테나들이 지붕마다 파들거리고 있고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며 고개를 끄덕여다오.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풍요에 안주한 모습이 고개 끄덕이고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같은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도 이런 소리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것을 반대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상이 뭡니까?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이게 사라졌다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어떤 유리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인데 근대화가 가져온 것은 결국 환경 파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울이지 말는 것은 외면한다. 그런 것들을 지금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일상에 안주한 현실적자가 너입니다. 그 너는 기착간의 또 다른 승객들은 낯익은 얼굴들은 다 일상에 안주한 소시민들입니다. 그런 삶을 반성하고 있죠. 또 반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어를 반대로 본다면 심해방송은 듣기 힘든 소리라든지 농약으로 치는 풀벌레 울음소리에 관심 좀 갖자 하는 것이 이 작품의 작가 의식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듣기 힘든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하는 것이 작가가 독자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어이기 때문에 너나 나 또는 기착간의 낯익은 어떤 얼굴들은 일상의 풍요 속에 안주한 소시민적인 삶, 소시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기에 이제 이 작품의 문학적 의미와 관련된 자료를 좀 깔았습니다. 이 시는 화자가 서울로 올라오는 상해열차 안에서 바라본 70년대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시적 화자는 일상적인 소시민입니다. 그리고 작중 청자인 너는 일상에 안주한 현실적인 자, 반면에 무엇은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반성측가인데, 낯익은 얼굴은 일상 속에 안주한 현실자로 봐야 되고 너와 마찬가지로, 반면에 낯선 얼굴이 있죠. 그래서 그 문맥에서 낯선 얼굴을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일상의 편안한 낯익은 모습들이죠. 그런 일상에 안주한 것을 반성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차창에서 다시 보면 사명에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했으면 좋겠다가 되는 겁니다.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 농약으로 사라지는 풀벌레 소리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너. 그래서 나머지 그 식구들의 의미가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어떤 근대화의 문제점, 외형적인 성장만 추구한, 내실을 기하지 못한 외형적인 성장만 추구한 잘못된 근대화를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본다면 원색의 지붕들이 있고 안테나가 파들거립니다. 뭔가 풍요로워진 것 같아. 그렇지만 그 사이에 풀벌레 울음소리는 다 농약으로 지켜서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근대화를 비판했죠. 그 잘못된 외형적인 성장을 나타내는 것이 원색의 지붕이라든지 TV 안테나들입니다. 잘못된 근대화를 상징하죠. 이런 것도 좀 약간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반어의 기법을 통해서 어떤 것에 좀 약간 귀를 기울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해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 같은 경우는 70년대 또 다른 어떤 현실은 유신 독재 정권입니다. 그래서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자라는 그런 것도 약간 암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일상에 안주하는 것이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라든지 GNP라든지 증권 시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시화자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지 말고 가볍게 인생을 즐기라고 표면적으로 설득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고 침묵을 지키라고 했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적 반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3번 예시답안 기억은 너와 낯익은 얼굴은 일상에 안주한 현실적자로 볼 수 있고, 낯선 얼굴이 그런 현실에 안주한 자신을 반성하는 반성적자로 볼 수 있습니다. 김광규 시인의 상에 대한 어떤 설명은 아까 보기에 좀 약간 포함을 좀 시킨 겁니다. 그래서 줄을 친 부분에서 이 화자는 작중 청자로 설정된 소시민 또는 중산층의 인물들, 일상에 안주한 소시민들, 너 혹은 낯익은 얼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죠. 농민과 서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편안히 살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현실을 외면한 속물적인 그대 삶을 비판하고 있죠. 반어입니다. 그래서 반성적 자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에서 주제, 잘못된 외형적인 성장만 추구한 잘못된 근대화에 대한 비판이 김광신의 상행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편상의 특징에서는 반어 아이러니, 버벌 아이러니, 언어적 반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귀 기울이고 무엇에 기울이지 말아다오. 이것은 언어적 반어입니다. 상학적 반어가 아니고. 그 다음 2번. 근대화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재들. 이 시에서 근대화를 상징하는 시어들이 뭐가 있는가? 아까 TV 안테나라든지 원색이 지붕들 이런 것들이 외형적인 성장의 결과인 근대화의 상징물들입니다. 19풀이 너 일상적 삶에 묻혀 살아가는 현실적 자, 낯선 얼굴,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신적 자, 반성적 자, 현실 비판 의식을 지닌 자. 나머지는 참고로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행을 조금 꼼꼼하게 읽고 이런 어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제대로 읽어내는가 못 읽어냈다면 좀 더 꼼꼼하게 좀 분석적으로 작품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사한 작품들이 나왔을 때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정확하게 뭘 좀 약간 읽어주고 출제의 의도에 맞게 답을 좀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상행과 북어, 최승호의 북어는 지금 여기서 예전에 둘을 비교하는 모의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승호의 북어는 다룰 기회겠지만 가계 점포에 바짝 말라 비틀어진 북어가 있고 그래서 북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생기를 잃어버린 그런 어떤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작품 끝에 극적인 반전이에요. 너도 북어지 하면서 결국 삶의 어떤 의미를 상실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신의 반성 이런 것들이 너도 북어지 반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제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어는 예전에 전공 논술에서 한번 기출에서 좀 나왔기 때문에 황동신의 즐거운 편지라든지 소설은 이태준의 복덕방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나왔기 때문에 중등 문학교육에서 사용되는 반어는 언어적 반어하고 상학적 반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브럼즈가 얘기했던 구조적 반어라는 용어는 중등 문학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 반어 대신에 상학적 아이러니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언어적 반어와 상학적 반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활동 상행과 좀 연관지어서 문학 이론을 좀 약간 적용시켰는데 이거는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이 자료가 좋아서 좀 집어넣습니다. 고대 희극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류한 두 가지의 인물 유형이 있다. 에이론과 알라존 유형. 에이론은 약자, 꽤 많은 약자이고 알라존은 무식한 상전입니다. 톰과 제리도 아마 이런 인물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론은 약하고 겸손하고 현명하고 알라존은 자기가심 자만하고 우둔하고 그래서 희극 속에는 이 두 성격의 인물이 대립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강한 자로 생각했던 알라존이 작품 결말에서는 결국 패배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이러니죠. 그래서 약자인 에이론이 관객들의 예상을 뒤엎고 강자인 알라존을 물리치면서 작품이 끝나는데 이것은 이제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상황이 약자가 질 것 같은데 상황이 반전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극적 아이러니, 상황적 아이러니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여기서 에이론에서 아이러니라는 말이 파생된 겁니다. 아이러니는 언어적 아이러니하고 상황적 아이러니 이런 정도로 용어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조금
알라존 A론에서 이렇게 적용했는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나머지 좀 참고하십시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을 학습자료로 이야기 구성 방식과 문학적 장치의 상식적 의미에 대해서 교사 학습하고자 한다. 보기의 기억 니은의 적절한 내용. 단 기억은 제시문에서 적절한 어휘를 찾을 것에서 기출문제의 흉내를 조금 냈습니다. 나는 사무실에 올라오자 박준의 소설 원고를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준이라는 인물이 있고 주인공인데 나를 통해서 박준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어 있죠.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도 있고 나 지문은 박준의 소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겉이야기, 속이야기 두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지문은 소설 속의 내용인데 전쟁 중에 그 진술을 강요하는 그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전직부를 들이대면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속에서 그 자신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가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잘못 말하면 곧 어떤 총 맞아 죽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빨치산일 경우에 만약에 나는 순경을 국군을 지지한다면은 곧 죽음이 되는 것이고 순경 앞에서 빨치산을 지지하면 곧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의 전직불입니다. 진술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상황이 바로 전직불이 바로 이제 그런 의미죠. 포압적인 권력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박준 소설은 그 주인공 지가 신문관에게 고백하는, 진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라이스 이제 그런 내용이 좀 나오죠. 쥐하고 좀 나오고 신문관이 나오고 신문관으로부터 쥐는 치조를 받게 되고 치조받는 것은 마치 그 전직불 고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잠깐 보면 쥐는 다만 자신의 생애에 관해 그가 기억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래서 이건 진술을 강요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현실에 대한 어떤 비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천수 소문의 벽. 이청준의 소문의 벽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억압과 감시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강제로 진술해야 되는 상황과 소설 쓰기에 대한 성찰을 그리고 있다. 또 박준의 어떤 소설도 그걸 갖다가 하나의 모티브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역사 경험은 아까 그 나지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실제로 전쟁 중에 인민군에 대한 순경에 대한 치조를 하는 것이죠. 전직부를 들이대면서 지지하는 쪽이 어딘가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압과 감시 속에서 자기 생각을 강제로 진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직불의 어떤 상징이죠. 그래서 작품 속에서 미친 척하는 박준의 행동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의지와 욕망의 무의적 표출을 볼 수 있으며 거짓이 넘쳐흐르는 시대 상황에 대한 역설적 정의를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진술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억압 강요 속에서의 진술이 아니라 이러한 인물의 내면 심리를 나는 관찰자로서 추적하고 있고 박준의 소설과 인터뷰, 그 내용도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중심으로 한 어떤 구성 방식을 통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액자식 구성입니다. 소설과 인터뷰,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각에서 액자식 구성이죠. 풀이를 좀 보겠습니다. 박준이 쓴 소설 속의 사건은 박준이 겪었던 과거 경험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박준을 인터뷰한 것이 있고
그 인터뷰 내용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박준이 쓴 소설의 그 역사적 경험과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그 관련성은 바로 순경이 전직부를 들이대고 뭔가 진술을 강요하는 상황. 그래서 어떤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 박준의 유년의 경험과 관련된, 기억과 관련된 전직불은 진술을 강요하는 억압적인 상황을 상징하죠. 자, 등한 잘못 말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편인지를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편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소설 속에서 지와 신문가에 나오는데, 신문가는 개인의 삶을 억압하는 정치 권력의 폭력성을 상징한다. 그래서 순경과 신문관이 사실 맞물려 있습니다. 그죠? 박준의 경험 속에서는 순경이 전직불 대고 어머니에게 뭔가를 물었는데, 진술을 강요했는데, 쥐의 경우는 이제 신문관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이청수 소문의 요 지문을 활용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 본다 보면 작품 속에 미치적하는 박준의 행동은 진술을 하고 싶다는 의지와 욕망의 우회적 표출. 그걸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박준이 이상 행동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강요된 진술이 아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작가는 보이지 않는 소문의 벽에 의해 현대인들이 자기 진술의 욕망을 억압당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실제로 70년대 끝자락 80년대 약간 그런 상황을 좀 경험을 했는데 80년도가 내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였고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대 부학생장을 좀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뭐 80년대에 잠시 서울에 봄이 와가지고 대학에서도 학도단지에서 자유 선거를 했었고 선거에서 이제 지지를 받아가지고 저기 됐었는데 그래서 약간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도교수 선생님이 좀 불렀습니다. 가까운 분인데 불러갖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참 이상하지만 딴 생각하지 말고 들어라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선생님이 교수님이 남영동 쪽에 한번 다녀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들한테도 한번 싹 보여준 거 약간 지금 뭐 사라진 곳이지만 이 취조했던 그런 것을 한번 보여주니까 잘못하면 진짜 목숨까지 잃을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교수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준 것이고 학생들 지도할 때 제대해라 하는데 그래서 절대로 쓸데없이 개죽음 당하지 말라. 이런 시기에는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것이 하나의 어떤 최선의 어떤 방법일 수 있다. 80년에 진짜 군부 독재에서 전두환 걸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시기인데 그분은 남영동을 한번 이렇게 시찰 한번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죠. 미리 알아서 니네가 알아서 조심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진술의 욕망을 억압당하고 있음을 고발한다. 강제로 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서 저기 하게끔. 그래서 소문의 벽이 바로 그럼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에 무서워서 더 이상 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있다더라. 카더라라는 것이 더 무섭죠. 그래서 소문의 벽은 바로 그런 어떤 진실을 억압하는 왜곡된 사회에 대한 이청선의 어떤 비판, 정치 소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준의 어떤 전쟁 중의 어떤 경험, 소설 속에서 쥐 신문관 이걸 같이 문학적인 장치들을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진술을 강요에 대한 억압된 현실 거기서 제대로 된 말, 진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 또는 억압된 어떤 현실에 대한 저항 이런 어떤 작가식을 담은 작품으로 소문의 벽의 주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전직불은 진술을 강요하는 어떤
권력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순경, 권력입니다. 국가 공권력을 상징하는 거니까 순경이 전직부를 들이대면서 어머니에게 뭐를 물었다라는 그 지문의 내용에서 결국 전직부는 무엇인가? 권력의 폭력성, 진술을 강요하는 권력의 폭력성입니다. 나머지 그 핵심 정리 그 다음에 구성과 그 내용들 줄거리는 각자가 좀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혹시 이 지문이 왜 전공 논술에서 갑자기 안수희 선생의 제3인가요? 전혀 읽어보지 못했던 그런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작품을 지문을 읽으면서 출제 의도에 맞게 그 문학적 의미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자기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들을 문제 조건에 맞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 작품의 특징이 뭔가는 줄거리와 연관지어서 각자가 좀 참고했으면 정리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대충 됐죠. 그 다음에 5쪽에 학습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보기를 고려할 때 이 글의 창작 의도, 소문의 벽의 창작 의도, 작가의식이 무엇일까? 문학은 인간을 억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문학은 억압하는 모든 것이 인간에 끼치는 부정적인 작용이나 영향을 거짓없이 분명히 보여준다.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한 작가의식,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술을 강요하는 잘못된 국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7, 80년대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그 연장 속에 사실은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 작가의식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그런가 사회의 억압적 요소를 고발한다. 이런 정도 창작 의도는, 그러니까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어떤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되는 어떤 공권력의 강요에 의해서 진술에 대한 잘못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정도로 소문의 벽의 창작 의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박준의 유년의 경험의 그 이야기와 박준이 소설 속의 지와 신문 간의 관계 속에서 작가의 의도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인데, 이건 1번 활동, 그 학습 활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쥐가 밝힌 사건, 전직불이 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저기죠. 그래서 잘못 말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내용이니까. 이 정도면 이천수 선생의 소문의 벽은 대충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좀 정리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필요하면 조금 더 아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각자가 좀 정리를 차분하게 좀 하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서술형 풀이 좀 들어가겠습니다.